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현상과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는 신용불량과 파산 증가 사례까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8월 은행들은 무려 4조 2천억 원의 가계대출을 늘렸는데 이는 지난 7월에 늘어난 2조 2천억 원의 2배 가까운 수치로 단순히 숫자가 증가했다 정도를 넘어 규제가 강화된 직후에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 규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대출은 줄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풍선효과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사람들은 돈을 빌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대출 총량은 줄지 않고 대출의 형태만 바뀐 셈입니다. 두 번째는 계절적 요인입니다. 8월은 여름휴가와 이사철이 겹치는 시기라서 목돈이 필요한 가정이 많습니다. 여행비, 학비, 전세보증금 등 갑작스러운 지출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니 자연스럽게 신용대출로 이동했고 이 흐름이 통계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금융권의 움직임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새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대출을 확대하면서 7월에 6천억 원 감소했던 이금융권 대출이 8월에는 6천억 원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은행권 규제가 강화되자 일부 수요가 이금융권으로 몰린 것입니다. 이는 규제가 특정 부분에 집중되면 다른 쪽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가계소득의 감소입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자영업자는 매출이 줄었습니다. 임금은 오르더라도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실질 소득은 줄었고 생활물가와 공공요금은 오히려 늘어나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사람들은 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 증가분은 상당 부분이 생활비를 메우기 위한 생계형 대출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권에서 3조 6천억 원, 이금융권에서 6천억 원이 늘어나 총 4조 2천억 원의 가계대출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줄었지만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이 늘어나면서 총량은 줄지 않고 커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출은 결국 이자를 동반합니다.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빚이 늘어나면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이자 상환에 쓰는 가정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수치들을 들으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한마디로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먼저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2008년에 130.4%였던 것이 2021년 194.3%까지 급격히 치솟았고 2023년에도 186.5%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이고 그만큼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한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23년에 14.2%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조사 대상 17개국 중 네 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전년도 대비 13.4%에서 0.8%포인트나 상승했다는 점에서도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DSR이 14.2%라는 건 1년에 벌어들이는 소득의 약 14.2%를 빚 상환에 쓰고 있다는 뜻이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소득의 12% 가까이가 원리금 상환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 통계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 삶의 무게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또 통계 자체가 단순히 부담스럽다는 주관적 표현이 아니고 실제 빚을 갚아야 하는 구조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더 큽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가구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을 돌려막기 하다가 연체가 시작되고 결국 금융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법원 통계에서도 파산 신청 건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꾸준히 갚고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개인 파산은 아예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모든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이 두 가지는 빚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최종 수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제도를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건수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 퍼센트 오른 수준이 아니라 뚜렷한 증가세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한 해에 약 8만 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갑자기 12만 1,017건으로 뛰어올랐고 2024년에는 12만 9,498건이라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폭 변화인지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몇 퍼센트 오른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건수 자체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서 9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무려 9만 7,443건입니다. 이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분기 기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 추세라면 2025년을 마감할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상황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드러냅니다. 가계의 소득 기반이 튼튼하다면 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오르는 상황에서는 빚은 더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계대출 증가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신용불량자 증가와 파산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응해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하거나 전세대출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도 더 엄격히 관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막으면 신용대출이 늘고, 신용대출을 막으면 전세대출이 늘고, 전세대출을 줄이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식의 반복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법은 규제가 아니라 소득 증대와 경제체질 개선입니다. 가계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야 빚을 감당할 수 있고 부채 총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단순히 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소득 기반을 튼튼히 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 늘었고 그 이유는 풍선 효과, 계절적 요인, 제2금융권 확대, 가계의 소득 감소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은 줄었지만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이 늘어나며 총액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자 부담은 커졌고 일부 가구는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파산을 신청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추가 규제가 이어지겠지만 풍선 효과가 계속되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고 결국 해법은 소득을 늘리고 경제를 튼튼히 하는 데 있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규제보다 소득 증대와 구조적 개선이 우선이라고 보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